예. 단위 시작 전부터 이게 부담됐겠네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다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밑에 적혀 있듯이 제가 여기 영문역 종교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고요. 다솜이라는 이름은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 본명입니다. 본명. 이 본명은 예전에 이제 총무원장을 하셨던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셨던 지관스님께서 이제 본명을 이제 내려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본명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 받은 본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명 주신 분들 중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최고 높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 주신 거라 이 본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본명이고요. 예. 제가 불교계에서 이제 일을 한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불교학자나 불교 뭐 전문 연구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정도 소위 이제 불교계에서 절밥을 이제 먹으면서 뭐 일도 하고 또 기독량도 있고 공법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 강의를 뭐 나름대로 좀 준비를 성심성의껏 좀 해봤습니다. 이번 전체 강의가 고려에 대한 강의잖아요. 이번 역사 강좌가.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제 강의의 제목을 고려 불교를 알면 고려가 보인다라고 과감하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50분, 조금 이야기가 늘어진다 그러면 1시간에 제 강의가 끝날 텐데요. 50분,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고려 전체가 좀 보여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 가시죠? 네.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앞에 좀 썰이 뭐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박혀서 뭔가 막 준비하니까 저희 딸이 중2입니다. 저희 딸이 갑자기 아빠 뭐해? 나 고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마이크 너무 큰데요? 네, 너무 커요. 좀 떨어뜨리려고 할게요. 괜찮죠? 예.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공부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잘 들려요? 아니 그러면 목이 좋아. 그냥 떨어뜨려서. 이거가 많네. 고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고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하면서 뭔가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 헷갈리는 거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뭐 제가 저희 딸에게 그렇게 어떤 권위 있거나 이런 아빠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서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이제 딸한테 자신 있게, 아빠한테 물어봐, 자신 있게 이제 딸한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여기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이미 자녀는 많이 장성해서 이제 뭐 손주가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러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소위 좀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 갖기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역사를 잘 아는 것 이런 게 실생활에서 필요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앞에 썰을 조금 풀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려의 정치 이야기 들었고, 두 번째는 뭐 고려의 꼭 군사 얘기는 아니지만 군사와 결합된 국토 회복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들으실 텐데, 어쨌든 이 고려 시대는 이전 시기 뭐 삼국, 뭐 남북국 시대, 신라 시대로 표현되는 뭐 남북국 시대 이런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아주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사회의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즉 그 사회를 어떤 지배하는 내지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상과 철학의 어떤 발전이 반드시 동반되고 수반이 됩니다. 그 어떤 사상과 철학의 어떤 발전의 수준만큼 우리 사회 역사는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보건대 고려시대 역시 그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발전된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고려시대의 사상과 철학, 세계관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려시대의 사상과 철학, 고려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사상과 철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려의 국교는 뭐다? 불교죠. 결국은 불교의 그 사상과 철학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고려시대도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려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사실 고려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불교의 어떤 건축, 미술 뭐 등등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고려불교의 어떤 사상사적인 측면, 그것과 결합된 문화적인 측면에 고려불교가 고려시대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강의의 순서는 처음에는 한국 불교 전체가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짚어보고, 다음으로 국가불교로서의 고려불교가 어떻게 태동하고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강의의 핵심적인 포인트죠. 세 번째로는 고려시대 불교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들 그 시대마다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팔만대장경. 뭐 고려청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대장경이다. 그래서 대장경과 관련돼서 사상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장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장경과 관련된 뭐 이렇게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나 문화를 하는 네 번째 강의에서도 뭐 더 이야기가 나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불교사의 시대별 특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것 삼국시대라고 다 알고 계시죠? 자, 삼국시대면 고구려, 또 어떤 나라가 있었죠?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죠. 가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들어왔을까요? 고구려, 인도.
중국. 아 잠깐만. 제가 질문을 좀 헷갈리게 했네요. 중국으로부터 당연히 전래가 됐죠. 근데 고구려에부터 전래가 된 거죠. 372년에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가 이제 처음 전래가 됩니다. 당시 중국의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가 전진이 사신당을 파견을 합니다. 사신당을 파견할 때 순도라는 승려가 그 사신당에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경전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모시고 온 것이 불교 전래의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제 신라 이런 데는 언제 불교가 들어왔을까요? 예, 그건 나중에 공부해 보시는 걸로. 이거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시간상 꼭 공부해 보세요. 예, 그렇게 불교가 삼국시대의 고구려를 통해서 전래가 되면서 수용이 된 거죠. 여기서 수용이 됐다는 것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고구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소나 이런 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토템 같은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죠? 막 하늘에 어떤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이제 소위 신앙, 꼭 종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앙들이 토속 신앙들 이런 게 쭉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수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여기서 남북국 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역사에서는 뭐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이제 역사 체계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됐고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최근에는 발해 역사도 우리의 어떤 역사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주류의 견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그 아래쪽의 남쪽의 신라를 합해서 남북국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현재 주류 사학에서도 일정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어떤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발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발해도 대단히 불교가 융숭하고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특히나 후기 신라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불교는 신앙이 어떤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 신앙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을 좀 거치고요. 그 다음 고려 시대에 접어들면 후가불교 단계로 나아가고 이것이 전 사회적인 사회 문화 속에 불교가 녹아드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조선시대는 순, 유, 불 시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불교가 이제 축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없어졌냐? 그렇진 않죠. 면면이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절 뭐 이런 건 여전히 이제 있죠. 다만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이 발생을 하면서 축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면면이 민중들 속에 대중들 속에 불교는 여전히 어떤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제법 어떤 영향력 있는 종교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겠죠. 전체적인 한국 불교사는 이런 시대별 특징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고려시대 불교를 오늘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 고려시대 불교가 현재의 한국 불교가 있을 수 있도록 고려시대의 사실 사상과 체제 이런 불교의 사상과 체제가 모든 것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갖춰진 것이 조선시대의 면면이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이어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가불교로서의 고려불교를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고려 시대는 국가 불교로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려 태조는 누구죠? 왕은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질문은 사실은 답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태조 왕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후삼국 시대를 통일을 했고 통일 왕조인 고려 시대를 개창을 한 거잖아요. 근데 후삼국 시대는 사실은 대체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호족들이 각 지방마다 군웅할거하듯이 자기의 어떤 일정한 어떤 지방의 어떤 세력들, 영역들을 이제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이 어떤 후삼국을 통일하는 어떤 과정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호족 세력들을 뭔가 끌어들이고 연합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거죠. 대표적으로 일화.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었다? 28명. 28명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29명. 예. 왜 부인이 29명이었냐? 이거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도 이제 그 강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런 호족들과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거죠. 그것이 옳냐 그러지만 지금의 어떤 시대의 눈으로 이야기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호족들과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고려 왕조를 실제로 개창할 수 있었던 근거고 힘이었다라고 봐지는데, 근데 그것만 있었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당시에 이 후기 신라 시대부터 몇 명의 어떤 불교가 수용되어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 불교를 이 대중들 국민들을 하나로 어떤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이 사상적인 어떤 구심, 하나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내용, 어떤 신앙 이런 것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고려를 개창하는데 활용을 했다, 표현이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어떤 사상적인 어떤 신조, 기적 이런 것으로 왕건은 삼았고요. 실제로 고려를 개창하고 난 이후에 왕건은 고려의 어떤 수도인 개경, 지금의 개성에 개성 10개의 사찰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논산의 개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개태사는 어떻게 창건을 했냐면 후백제와의 마지막 어떤 전투를 승리로 하면서 실제로 삼국 통일을 결속을 지었는데, 그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논산의 개태사라는 사찰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창건을 하면서 거기에 창건 발언문이 지금 사료로 남아 있는데, 그 발언문에 왕건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부처와 신령의 응덕으로 통일전쟁에서 승리했다. 앞으로도 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문을 개태사를 창건하면서 왕건이 직접 발언문을 남겼죠. 그만큼 이 고려를 개창한 왕건은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불교를 통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 후뇨 10조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후뇨 10조. 후뇨 10조는 뭐냐면 왕건이
자기의 후세들에게, 다음 왕들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신조, 지침 이런 것을 10가지 정도를 풍요십조로 남겨서 전한 겁니다. 그 10개 중에 3개의 3개 항목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교와 관련된 내용. 거기에 앞에 개태사 발언문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로 불법을 앞으로도 계속 숭상을 해나가라. 그리고 사찰을 잘 보호해라. 다만 쓸데없이 사찰을 너무 많이 짓거나 그러지 마라. 이것은 국력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무조건 막 사찰 많이 지어가지고 막 왕왕히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이어나가라. 연등회 팔관회는 뒤에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풍요십조라는 것의 10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을 불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침, 후세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길 정도로 개창을 할 당시부터도 이렇게 숭불 정책을 통해서 개창을 했고 나라를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 국왕들도 이 왕건의 이 숭불 정책들을 개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각 왕실마다 원찰 내지는 진전사원을 갖게 됩니다. 원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왕의 자기의 사찰이다.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사찰들이다. 지금 요즘 우리 불교 신도들도 여러 사찰들을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 원찰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다니던 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원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실들도 이렇게 원찰을 두고 있습니다. 옆에 보듯이 뭐 광종의 불일사, 귀법사, 뭐 현종 등등등 이런 원찰들을 두고 있고 진전사원이라는 건 뭐냐? 진전사원이라는 것은 역대 국왕들을 모시고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는 역대 국왕들을 제를 지내는 사찰 사원을 진전사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역대 국왕들의 제를 모시는 곳은 어디죠? 네? 그렇죠. 종묘죠. 고려 시대에도 종묘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만 종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역대 국왕들의 제를 지내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찰이나 진전사원을 두고 불교 의례로, 불교 의식으로 자기 어떤 선택들을 어떤 기리는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불교를 숭상했다라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 불교가 뭐 초창기부터 좀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열어서 불교 문화를 전 민중들, 전 백성들과 함께 향유를 한 거죠. 연등회는 지금도 연등회를 하죠. 4월 초파일 일주일 전에 동국대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이 종로까지 연등행렬 쭉 하는 거 뭐 직접 보시거나 내지는 TV로 뭐 보셨죠? 그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말 그대로 연등을 밝혀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고, 두 번째 팔관회. 팔관회는 뭐냐? 불교 문화, 불교 의식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려가 국교가 불교라고 해서 다른 어떤 종교나 신앙 이런 게 오늘부터는 다른 종교나 신앙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민중들에게는 명령이 민속신앙, 토속신앙 등등등 자기들이 예전에 동네마다 집안마다 대대로 모셔왔던 내지는 행해왔던 그런 의례, 문화 이런 것들 면면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는 불교야 한다고 그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다 호속해서 하늘의 어떤 지내는 어떤 천재, 이런 하늘신을 모시는 거, 여왕신을 모시는 거 등등등 이런 토속신앙, 민속신앙까지 다 포함을 한
어떤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팔관회라는 것을 열었던 거죠. 이렇듯이 연등의 팔관회라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만들었던 거죠. 이런 것이 고려가 대표적으로 국교로 어떤 유지 발전시키는 대표적인 어떤 근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실제로 국가의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제도, 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었냐 고려시대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과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거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언제일까요? 우리 저쪽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박수를 치냐? 물론 정답에서 살짝 어긋났습니다. 첫 글자가 같아요. 광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조선시대의 과거가 도입된 게 아니고 고려시대의 과거가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고려 광중 시기에 자료에 사실은 정답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고려 광중 시기에 과거가 도입이 되었고 그때 과거를 시행을 하면서 승가, 승려, 여기 승자는 스님, 여기 스님 되시지만 승려를 선발하는 제도를 과거로 본 거예요. 승과도 같이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과하면 뭐가 되죠? 일반 선비들이 관료가 되는 거죠. 관료. 계급장에 붙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죠. 출세하고 신분증이 있다. 승려를 과거제를 통해서 승발하는 과거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로 승려 제도를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승과 제도도 이제 종파별로 뭐 여러 개 진행을 했다 하는데 이 불교의 어떤 종파, 뭐 종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승려에 대한 어떤 위상이 그만큼 뭐 제도에서부터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승계 체계는 보시면 이제 대덕, 대사, 중대사, 상중대사, 수자, 승통 뭐 이런 제도. 이것은 교종, 선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교종 승려들이 승과를 통과하면 이런 체계로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갈로 쳐서 제가 삼중대사까지는 같아요. 근데 갈로 쳐서 선사, 대선사 되어 있죠. 이것은 선종 승려들은 이제 이 직급부터는 선사, 대선사 이렇게 직급의 표현이 이제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런 승계 체계를 가졌고 그리고 왕사제도, 국사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왕사, 국사는 이제 그 해당 시기에 어떤 뭐 국왕 왕이 임명을 하는 거죠. 뭐 면회직 같은 건데 그 시대에 아주 이제 이름난 어떤 고승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왕사나 국사로 이제 모셨죠. 자, 여기 현수막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왼쪽 맞죠? 보시기 왼쪽에 계신 분 누굴까요? 보조국사, 의상 보조 진울, 해시, 의천지를 의천 앞에 붙는 게 뭐죠? 그렇죠. 국사. 여기서 국사가 이 국사입니다. 국사, 왕사 국사 때 국사, 대각 국사. 그다음 가운데에 계신 분이 진울은 보조 국사. 자, 세 번째 생소하죠. 자료 속에 다 따로 있습니다. 해심 스님이라고 진각 국사. 세 분 다 국사입니다. 국사.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네, 국사 완사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십시오. 뭐 자녀들이나 손주한테 국사는 말이야 이런 거야. 국산으로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도와 관련 승록사.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이제 맡아서 하는 관청 이름이 이제 승록사입니다. 승록사. 그래서 여기 뭐 승려들의 어떤 뭐 승적을 관리하거나 뭐 이제 직급 뭐 이런 거 승려의 인사 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국가적인 불교 행사 뭐 이런 것을 이 승록사라는 관청에서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 나라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일까요? 문체부. 문광부. 문체부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 문체부가 지금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네, 문광부가 있는. 아 그러네.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 아무튼 문광부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 옛날 사람. 네, 문광부 내에 문체부 문광부 내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뭐 불교, 기독교기, 가톨릭. 천주교 뭐 등등등 이렇게 관장하는 각 이렇게 종무관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교를 관리, 관장 내지는 뭐 지원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자, 아무튼 앞에서 봤듯이 국가불교로서의 어떤 고려 불교가 어떻게 국가불교로 만들어졌냐? 초창기 고려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국가불교로서의 어떤 그 체제, 틀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시대 불교 사상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교종, 선종. 이거는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경 지식, 전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 뒤에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교종, 선종. 자, 이 안에 네모 안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이게 거의 답이 지금 90%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종, 선종을 나누는 걸까요? 조리. 긍정탐구. 교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게. 원효. 종파. 의상. 또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깨달은 어떻게 깨달은 어디냐? 85점, 수행 방법. 90점, 방법. 깨달음. 아니. 91점. 아. 예, 다 같은 말이고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깨달음에 어떻게 이를 거냐? 어떻게 이룰 거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듯이 그 깨달음의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기준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의 교종은 부처님의 교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그죠? 부처님의 교리와 부처님의 교리를 담아놓은 경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주의인 거고, 선종은 그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선, 수행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마음대로 그냥 밝히고 끝낸다. 오, 그렇죠. 그런 그런 거. 것도 있지. 그런 차이가 교종과 선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교종 불교, 선종 불교.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뭐 이해했다니까 그냥 너무 어떤 예를 하나 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하려고. 네,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해 주실 텐데. 좋지 않아. 네, 꼭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떤 대상에게 네. 마음을 산다든지 가까이 가야 되잖아. 마찬가지죠. 불교라는 그런 해탈, 깨달음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 네. 그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연애. 연애 경험 다 있으시죠? 뭐 한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연애를 하는데 저기 부부도 계시지만 연애를 하는데 예? 여성들은 대체로 제가 요즘 여성 남성 이런 표현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표현을 하면 여성들은 뭐 저도 결혼을 했지만 대체로 여성들은 좀 표현을 해라. 표현을 해라 알지. 표현을 해야 알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언어, 문자, 사랑해, 내지는 연애 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나 대체로 느낌이 그럴 것 같아.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내 마음 모르겠어? 그거 몰라? 뭐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중시하는 뭐 이제 그런 걸로 뭐 예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정과 선족은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지금 또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불교 종단은 대단히 많습니다. 불교 종단은 뭐 대표적으로 뭐 조계종, 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뭐 아무튼 뭐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 수만 30개인가 3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계율종, 법상종, 일반종, 법성종, 원융종 요 종단들은 후기 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 있었던 불교 종단들입니다. 불교 종단들. 이 종단들 그리고 밑에 천태종은 고려 중기에 대가국사 은천이 창종한 종단 천태종이고요. 조계종은 그렇죠? 그런 종단. 그러면 이 위에 교종, 선종은 그런 기준으로 달라지고 그러면 이 종단들은 도대체 달라지는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계율, 법사, 결과, 종에 따라 법문. 불교 쪽 용어는 다 그런 법맥에 따라서 예? 법맥 족보 예,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소위경전. 소위경전이라고 하면 그 집단의 중심적인 어떤 경전. 부처님 경전은 그 뒤에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인도에서는 경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경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막 이걸 중심 저거 중심으로 해서 막 이 경전 대체로 알고 있는 경전 뭐 금강경 이런 게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리고 천태종 같은 경우에 소위 경전이 뭐냐? 법화경입니다. 이렇듯이 그 소위 경전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종단은 나눠지는 거죠. 자, 이 종단, 종파에 대한 이해.
이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우산성문. 이건 도대체 뭐냐? 이 후기 신라 시대에 우산 9개의 산이겠죠. 대체로 그 선종 사찰들은 도심에 있기보다는 산속 이런 데 왜 참선 수행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조용한 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기 신라 시대에 중국에 가서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말 그대로 중국의 선종 선을 배워서 옵니다. 선을 배워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의 일가를 이룹니다. 일가 뭐 가지산문 무슨 산문 무슨 산문 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9개의 산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안을 이루는 거죠. 집안이네, 집안. 예, 집안을 이루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산선문. 이게 한국 불교에서 선종의 출발인 겁니다. 그런 거다.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려시대 불교 사상의 흐름을 보시려면 고려시대에 수많은 승려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소위 뭐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난다긴다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왕사 국사들이 배출되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오늘 고려시대의 승려 4대 처마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승려 4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균형, 고려시대의 초기의 대표적인 승려였고요. 그리고 중기의 대표적인 승려는 부천, 그리고 중기 이후에 무신집권기, 이거 무신집권기입니다. 무신집권기. 그 옆에 원가는 뭘까요? 어떻게 알지? 원나라? 예,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그래서 요 시기의 대표적인 승려와 진울해심. 이 4분의 승려를 위주로 해서 오늘 고려의 불교 사상사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 외에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무신집권기에 우리 몽골이 우리 고려를 침입했죠. 침입했을 때 몽고가 총 7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는데 이 9차례입니까? 9차례. 제가 헷갈렸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는데 제가 숫자에 조금 약하거든요. 2차 침략 당시에 2차 침략 맞습니까? 네. 김윤무 장군? 예, 그죠? 2차 침략 당시에 용인에 가면 처인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처인구가 있죠. 처인구. 그죠? 처인구가 있죠. 처인구에 가면 처인성이 있습니다. 그게 처인이 예전에 처인 부락이었습니다. 부락. 몽고군이 밀고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 처인성에서 몽고군의 선봉장인 살리타가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장군이 죽으면 그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끝. 그죠? 대장이 죽으면 끝! 그 뒤에 아무리 수만 명 병사가 있어도 그걸 끝입니다. 자, 그 살리타를 죽인 사람. 김윤후 장군인데 이분이 스님입니다. 이분이 처인부락의 민중군과 함께 몽고군들의 저항에서 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화살을 잘 쐈나요? 고려의 살리타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러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4차 침략 때 몽고가 4차 침략을 해서 이제 충주까지 내려옵니다. 충주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네? 신리부 조선시대 사람. 시대를 막 1000년, 2000년 막 걸리고. 스님이요. 4차 침략 때 충주성을 지킨 것도 역시나 스님. 김윤후 장군. 그때는 장군입니다. 2차 침략 때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라에서
장군, 제가 정확하게 그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군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 책봉 아무튼 뭐 임명을 합니다. 해서 충주성을 지키게 되죠. 그때 당시에도 김윤우 장군은 그 충주에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충주성을 지켜내죠. 그런 유명한 승려도 있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원간섭비에는 여러분들 삼국유사 누구? 이련. 이련 스님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많죠. 그런데 아무튼 사상사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이 4대 청아 네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요 시기가 요런 시기다라는 걸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그 첫 번째로 균여 혹시 균여 스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생소할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 광종식입니다. 광종. 그러니까 고려의 네 번째 왕 맞죠? 네 번째 왕 광종 시기에 이분이 처음에 소위 어떻게 발탁이 되냐? 광종의 원차인 불일사, 옆에 불일사 여기 5층 석탑 있죠? 현재 개성의 불일사가 이게 5층 석탑만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종의 원찰이 불일사인데 불일사가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왕 입장에서 내 원찰인데 그 원찰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요.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망할 징조야 뭐야 이거. 찝찝하겠죠. 그러면 불일사 벼락 떨어졌으니까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큰 법회를 엽니다. 큰 법회를 여는데 그때 당시에 국사가 누구였냐? 제가 국사 이름을 인자고 치고 국사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어서 예, 그때 당시에 뭐 국사 경심이라는 국사의 청거를 받아서 법회에 균열을 초청합니다. 균열을 초청을 하면서 이게 법회를 열고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불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불교 행사를 앞두고 이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개어야 무슨 이제 행사를 할 텐데 비가 계속 오니까 비가 오면 예전에 비가 안 오면 뭘 했습니까? 안 오면 기우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죠. 그럼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러면 뭘 했겠어요? 안기우제를 지냈겠지. 그래서 비가 오지 마라. 날씨가 맑아져라. 기청제. 그렇죠. 한 분 좀 하시네요. 기청제를 지낸다. 기청제를 지내는데 또 누가 나타나냐? 그렇죠. 또 균여 스님을 초청을 합니다. 왜 영험이 있다고 생각 드니까 균여를 또 초청을 해요. 근데 균여를 모시고 기청제를 열고 난 뒤에 거짓말이었지. 날씨가 화창하게 요즘 날씨 맑죠. 화창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광종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 두 사람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럴 수 있겠다. 하도 뿅뿅이지. 하도 뿅뿅. 네. 그래서 이분을 그러니까 불일사는 원래 원찰이었던 불일사는 번개 맞았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원찰을 다시 짓습니다. 그 다시 지은 원찰이 기법사예요. 그래서 그 기법사를 짓고 초대 주지를 균여가 초대 주지를 맡게 되죠. 그런 광종가의 어떤 케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케미. 요즘 표현이 케미가.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신뢰관계가 이렇게 좀 굳건하게 인연이 되고 형성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국사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핵심적인 불교 이론이 성상융회, 이삼무회, 사삼무회, 일심법계. 이게 뭐 말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서의 어떤 근본 문제 이런 것은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존재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이런 것이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상과 철학의 어떤 근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사에서는 사실 유물론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종지부를 찍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좀 유식하게 보입니다. 네, 아무튼 사상 철학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듯이 물질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성, 상, 이, 사 이렇게 정신, 의식과 물질 이 사이에는 무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융회 같이 하나다. 하나로 이렇게 회통해야 만들어져야 된다. 심지어는 사사 물질과 물질 사이에도 걸림이 없다. 그런 일심법계, 이 법계, 이 세상은 하나다. 하나의 마음으로 다 통한다. 이런 게 균열의 핵심적인 어떤 이론과 사상이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광종은 네 번째 왕이잖아요. 그런데 태조 왕건 이후에 2대, 3대 왕이 왕 재임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2대 왕, 3대 왕, 4대 왕이에요. 이분은 밑에 즉위 기간 25년 동안 왕을 했는데 앞에 두 분은 2대 해종은 2년, 3대 왕이 뭐더라? 네. 3대 왕은 3년. 즉위 기간이 그래요. 되게 짧아요. 근데 광종은 이 시기에 왕이 되면서 고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호족연합체라고 했잖아요. 주로는 전제왕권, 왕권을 강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앞에 이 과정들을 보니까 왕권을 정말 이렇게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실제로 그것을 관철시켜냅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앞에 얘기했던 과거제입니다. 이해되세요? 과거라는 것은 소위 어떤 호족들로부터 이런 어떤 국가 관료들을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호족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조금은 물리칠 수 있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관료들을 내가 뽑는 거니까 그것이 과거 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듯이 이런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광종 시기의 최대의 어떤 과제였다. 그래서 이 균열의 어떤 화엄 사상 이런 사상은 결국은 너무 차이들을 막 부각하고 이러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장애 없이 잘 지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융통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주로 전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광종과의 케미가 더욱더 맞아 떨어진 거고, 뭐 물론 이제 이 사상적인 어떤 내용과 제도적인 어떤 시행으로 인해서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천. 의천은 네. 균열을 화엄 사상에 질문. 예. 나중에 진행을 쭉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됐는데요. 예. 계속해. 의천은 문종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왕자죠. 왕자 출신으로 출발을 한 거고요. 이 의천은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데 중국 유학 가서 주로 무엇을 했냐? 불서를 수집합니다. 불서, 경전 이런 걸 수집. 한 1000권 정도를 나중에 귀국할 때 모아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서 수집 여행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그렇듯이 이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대가 중에 당시에 대가 중에 한 사람, 한 승려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 흥왕사라는 개성의 사찰에 어떤 도감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그 불교의 어떤 장설을 어떤 펼쳐내는 그런 역할도 이제 했죠.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 법화사상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이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추후에 천태종, 창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시에 핵심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 앞에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불교가 크게 나눠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통합의 과정에서 주로 주창했던 것이 교관경수. 교는 앞에 이제 교종 할 때 그 교고, 관은 마음을 들여다본다 할 때 그 관입니다. 그래서 관은 선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교종의 이 어떤 교리와 어떤 경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선종의 어떤 이런 수행 방법을 같이 어떤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이게 왕자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초기에는 선종의 승려들이 많이 넘어와서 천태종이 창종할 때 많이 결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의천 사후에는 다시 분열되는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왕자 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성종 이후에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 사회의 어떤 주류 호족들을 물리치고 문벌 귀족들이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면서 이 문벌 귀족들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어떤 불교에서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 재밌는 것은 이게 이 의천이 개성에 있는 영통사로 출발을 했고요. 근데 개성에 있는 주요한 사찰들이 지금은 다 사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 영통사는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 천태종 있죠, 천태종. 천태종에서 한참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쪽의 불교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도 하고 해서 복원한 것이 이 개성 영통사. 이건 영통사에 있는 대각국사비, 그 사지에 남아있던 길. 자, 다음은 진울의 정예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진울은 제가 무신집권기의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진울이 승과의 시험을 통과를 했을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거였냐.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문벌 귀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문벌 귀족들이 무신이 집권했으니까 밀려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문벌 귀족들이 있을 때 불교는 어떤 불교가 왕성했을까요? 그렇겠죠? 교종 불교가 득세를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런데 무신 집권기가 되면 이 무신 집권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종 불교, 문벌 귀족들을 튼튼히 받치고 있는 이 교종 불교 세력들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문벌 귀족 세력과 교종 불교 세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몽골 귀족들의 아들들도 다 출가시켜서 제법 괜찮은 절에 다 주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문화가 팽배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 무신 이 집권 세력들은 어떤 불교를 선호했을까요? 당연히 선종 불교를 선호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못 견뎌하는 개성 시내의 교종 세력들이 몽골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무신 집권 세력들을 공격하는 절의 승려들이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2번 정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들이 이렇게 다 무마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무신 집권기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고 개경에서 벌어진 어떤 불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진우의 입장에서 이런 것에 환멸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반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이런 불교는 좀 아니야. 우리 좀 제대로 불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힘을 모았고 이분들이 결사를 맺게 됩니다. 결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어떤 뜻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걸 한번 이뤄보자. 이런 게 결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 저 위에 개성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영천에 있는 거조암, 지금은 거조사, 거조암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결사를 시작하는데 그 결사의 이름이 정해결사입니다. 여기서 정은 뭐냐? 정은 마음, 그것이 정이고 해는 지혜하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정은 선종의 선과 연결되어 있고 해는 교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앞서는 것은 이제 정인 거죠. 선종 불교를 앞세워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예결사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킵니다. 반향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개경에 있는 무신 집권 세력들이 이 정예결사, 진울의 정예결사를 지원하려고 막 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진울은 이도저도 싫다고 해서 여기를 떠납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지리산으로 상무주암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좀 더 결사의 어떤 내용과 이런 것을 좀 더 갖추게 됩니다. 갖추고 난 뒤에 내려오는 것이 어디냐? 지금의 송방사, 순천에 있는 송방사. 송방사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승보사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보. 그만큼 스님들, 승려들이 많이 나고 이름 있는 도승들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해서 승보사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송방사로 내려와서 제2의 정예결사를 하는 거죠. 정예결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예결사를 수선사라고 명칭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수선사 결사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해심, 진갑국사 해심은 이 수선사의 1대 사주가 진울이고 2대 사주가 해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결사를 진행을 하면서 불교의 어떤 개혁과 혁신 이런 것을 이루려고 했었던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울의 이론의 핵심은 여기 부처가 사람이다. 부처가 따로 어디 신성한 어떤 별개의 어떤 뭐 신적인 존재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다. 그것을 다만 우리가 현재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깨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히 또 매력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면 대체로
많은 어떤 민중들의 어떤 요구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요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떤 부처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그만큼 위상이 어떤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고려 어떤 사회가 많은 어떤 민중들이 사회에서 어떤 좀 더 이렇게 분출하고 요구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울이 정예결사할 때 결사문 중에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대충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자 이런 얘기겠죠. 뭐 허망한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그 현실에서부터 발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게 정예결사의 핵심적인 캐치였던 거죠. 정예결사 하니까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야기 우리 그 신창수 평불협의 이사님이신데요. 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님이신데 그 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이 법타 스님이십니다. 그 법타 스님이 이 정예결사를 처음 시작한 도조사 영천의 도조사에 지금 주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또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 회심. 아까 진울의 바로 제자라고 했죠. 네, 회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유물론에 가까운 이렇게 의식과 물질의 어떤 상관계에서 사물, 물질의 객관적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이론을 이때 당시에 벌써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그런 유물론에 가까운 이런 어떤 논리를 펼쳤던 그런 대표적인 어떤 승려, 불교 사상자의 어떤 발전 이런 것을 이뤄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려 불교의 그 사상은 균형, 의천, 진울, 회심 이런 분들의 이루기까지 그 시대마다 시대의 어떤 발전, 시대의 어떤 요구상 이런 것을 담아내어서 불교의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시대의 어떤 발전을 일궈내는 데서 어떤 저변에 깔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작용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불교 사상과 문화의 최고의 결집체, 최고의 정수를 저는 고려 대장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팔만대장경, 이게 지금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해인사의 장경락 내부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경판 수만 8만 여장이 되고 2.5톤으로 100대분입니다. 5천만 장. 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만 대장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란도 만들었고요, 송나라도 만들었는데 결국은 대장경을 만들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인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만큼 발전을 해야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인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그 시대에 다들 불교를 숭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동아시아는 다들. 이 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상적으로도 불교 어떤 사상 철학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과학기술적으로도 그만큼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 국력도 뒷받침이 돼줘야 가능했던 것이죠. 그만큼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대장경은 초조대장경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 아시죠? 앞에는 거란 뒤에는 몽고치일 때 예,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절을 새롭게 짓거나 뭔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우리가 불사라고 합니다. 불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정각을 짓고 탑을 조성하고 이런 어떤 물질을 조성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뭐 해당 사찰인 신도들의 어떤 마음들을 또 모아내고 뭐 이런 과정을 불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장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국가적인 불사죠. 국가적인 불사. 거란으로부터의 침략, 몽고로부터의 어떤 침략이라는 국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서 군사적인 어떤 힘과 역량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어떤 힘, 의지, 역량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 특히나 불심으로 이런 국난을 이겨내보자 라는 것, 이것이 모아진 어떤 총체가 이 대장경이었다. 이런 힘으로 대모항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현재 해인사에서 매년마다 장경축제를 하면서 우리 해인사 신도들이 모형입니다. 대장경판을 이렇게 이운하는 것을 재현한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고려시대의 대모항쟁기의 스님 그 상상도 스님이다. 화살.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진효 스님인데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 이렇게 오늘 제가 고려 불교를 알면 고려 시대가 보인다. 라는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